포인트는 뭔가요? 대세는 문재인입니다. 어제 민주당 호남 경선 정말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무려 60.2%가 문재인을 지지했습니다. 압승이죠. 예. 안희정 후보는 20%, 이재명 후보는 19.4%를 각각 득표를 했는데요. 문 후보 압승, 호남에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제 본선 티켓은 사실상 예약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2위 안희정 후보는 대연정 논란 등으로 결국 집토끼를 잡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이고요. 안 후보는 앞으로 충청에서 만회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서 판세를 흔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50%를 넘기느냐 마냐 이런 얘기했었는데 결국 60%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문캠프가 상당히 흥분한 상태일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송영길 문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직접 만나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바른정당 어후유인가. 어후유가 뭐예요? 네, 어차피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경선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정책평가단에서 유승민 후보가 남경필 후보에게 4연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후보자 지명대회를 거쳐서 후보가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네. 이대로 유승민 후보가 확정될 것이냐 아니면 당원 투표를 거쳐서 남경필 후보가 역전을 노릴 것이냐. 어후유냐 어후남이냐. 이 당원 선거인단 투표 오늘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예, 바른정당 관심을 가져보고요. 다음 포인트는 뭐죠? 우는 여인에게 사약.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 친박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친박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어제 영장 청구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검찰은 영장에 삼성 430억 원의 뇌물죄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특검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죠.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과 지위를 이용했다라면서 막강한이라는 감정적 형용사를 동원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권력 사유에 대한 강력한 처단 의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는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31일 금요일 새벽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 새벽에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날짜가 겹친다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 뉴스는 8시에 Y뉴스에서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포인트 갑니다. 네, 고리원전 수동 중단입니다. 고리원전이요? 네, 1986년에 첫 상업운전을 시작했죠. 고리원전 사호기 가동이 또 수동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중단된 것이죠. 고리원전 사호기는 원자로 건물 내부 바닥에 수집조가 있는데 그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20분에 출력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5시쯤 수동으로 정지를 시켰는데요. 한 2시간 반 전쯤에 중단이 된 거예요? 네네. 30년이 넘는 원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동 중단 소식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은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요. 예, 포인트 뉴스 구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순회 경선의 열기가 후끈한 곳 더불어민주당 어제 첫 경선지이자 가장 중요한 경선지 호남의 결과가 나왔죠. 문재인 후보가 60.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세론을 입증한 셈인데요. 문재인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모두가 전율할 정도의 감동을 받은 광주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율할 정도의 감동. 그 말씀은 60.2%까지는 예상 못하셨던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 엄중하게 저희들한테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완성시키라고 저희한테 책임과 소명을 부여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겁게 그 책임감을 느끼는 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호남에 여전히 반문정서라는 게 존재한다. 문재인 카드로는 불안하다라는 심리도 있고 게다가 막판에 부산 대통령 전두환 표창 논란 이런 게 불거지면서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0%도 힘든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호남이 가장 개혁적이고 또 민주적 의식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여서 부산 대통령 표창 논란의 그 본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의 열망이 강력하기 때문에 검증된 후보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고 당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정을 담당해야 될 준비된 후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예. 공감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본부장이 생각하시는 전략적 선택이라 하면 바로 그런 의미다. 네. 예.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표를 준 것이다. 근데 국민의당의 호남 경선하고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국민의당 호남 경선 대박이 났습니다. 현장 참여자 수가 9만 명 넘었고 특히 거기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64.4%로 압승. 국민의당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건 곧 문재인에 대한 비토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재인 전 대표도 60.2를 얻었으니 이거는 어떻게 호남이 두 사람 다 밀어준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14만 2,343표인데. 예. 안철수 후보가 얻으신 게 5만 9,731표. 그것도 제주도를 포함한 표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제주도가 포함이 안 됐고요. 예. 그래서 2배가 넘게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하. 국민의당에도 일정 정도 이렇게 격려를 해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격려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것은 그래도 국민의당은 민주개혁 세력으로 함께 가야 될 세력이기 때문에 예. 적폐 세력, 헌법농단 세력과 함께했던 세력은 아니었잖아요, 국민의당이.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힘을 합해서 다시 이 사회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힘을 내라라고 저는 격려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은 아니라고 보세요. 안철수 대 문재인,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를 호남인들이 만들어주면서 둘이 경쟁해봐라. 이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냥 격려해주는 차원 정도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경쟁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지지의 질과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확실히 정권 교체를 하도록 힘을 모아주신 것이고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격려를 통해 협력해서 다른 이 역전의 가능성이나 반전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라. 이렇게 저는 일종의 보조 타이어로 지지해 준 게 아닌가. 교체 길을 가는데. 이거 어제 박지원 대표 나오셨거든요.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보조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정도로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호남인들이 살짝 밀어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박지원 대표는 뭐라고 하셨냐면 결국 본선에서는 문재인 대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른바 비문연대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일부러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철수 쪽으로 표가 몰릴 것이고 또 문재인 후보가 또 이제 일정 부분을 하면서 1대1 구도로 가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셨어요.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제2의 3당 야합이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3당 야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서 1대1 구도를 하겠다고 하면은 일종의 그것은 옛날에 3당 야합의 그런 아픔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3당이 합의를 해서 후보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당 후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지할 수 있다? 저는 그거 쉽지 않는 일이고 된다면 일종의 야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대1 구도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근데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비문연대는 박지원 대표도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아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밀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 세력들이 일부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에서 꼭 후보가 나오신 이상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분들의 지지를 얻어서 되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토대 자체가 이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개혁으로 끌고 나가는데 동력이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4월 3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되셨을 때 이제는 개인 문재인이 아니라 제1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서운한 점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로 다 통합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로 보십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 거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당선됐을 때 37.9%로 광주에서 1등 하셨거든요. 예. 2002년 3월에. 그렇죠. 그러나 거의 90%의 본선 지지를 받았고 문재인 후보께서도 지난번에 50%를 못 넘었어요. 지난번 2012년 맞습니다. 대선 경선 때. 그러나 거의 92%의 본선 지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데 이번에 60.2%를 얻었으니 저는 그런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선 투표까지 안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4월 3일 날 후보를 결정을 해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최성 후보님 이 세 분 후보님을 지지했던 세력을 하나로 쌓아안고 단일 대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17일부터 본선이 들어가는데 당장 유인물 유세차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4월 8일로 늦어지면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본선 경쟁을 위해서 4월 3일 날 확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청에서 만회하고 영남에서 버텨서 수도권에서 역전 기회 만들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시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수도권이 뭐 핵심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역전 가능하다는 말씀 하시던데.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뛰시는 것이 후보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열정과 의지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고요. 예. 또 저희 후보 진영은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이 국민의 대의를 담아낼 후보이고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이미 여유가 생기셨네요. 문캠프는. 글쎄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됐다고 보세요? 경선은 됐다고 보세요? 솔직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자세로. 하지만 지난번 인터뷰할 때보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송영길 본부장님 비롯해서 대리인 인터뷰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느낌하고는 지금 다른 상당히 여유가 생긴 모습. 그러면서 품고 가겠다. 이런 모습이 좀 달라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쭐게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들어오는데 문재인 전 대표 어제 60.2% 그 득표율 그 성적표 얻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인터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를 표시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 어제 연설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호남의 좌절과 분노 2012년도에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호남의 패배가 아니다. 다시는 호남의 좌절을 드리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게 그 심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문자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요. 2962님은 근데 미국의 직전 대선 보세요. 힐러리 대세론이 계속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세를 이루는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라는 이제 문캠프한테 어떤 조언을 보내주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안우경님은 그 문 후보님 주변에 자꾸 잡음이 들리는데 주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영입하는 인사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 단단히 해야 된다. 지금 딱히 문재인 후보가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어떤 대안으로서 찍는 것이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많이 해주시네요. 송영길 저 본부장한테. 그런가 하면 김진태 의원의 그 사약 발언 정확히 뭐였냐면요.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궁에서 쫓겨나 울고 궁궐에서 쫓겨나서 사저에서 눈물로 지내는 여인에게 구속영장이란 건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0118님 김진태 의원한테 한마디 할게요.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의 눈물만 불쌍합니까? 세월호에 자식 잃고 단장이 끊어져서 3년 동안 눈물로 지새운 그 엄마들의 눈물은 안 보입니까? 이런 문자 들어옵니다.
시사평론가보다 낫네요. 네, 맞습니다. 0182.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자 열어놓고 우리 행간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좀 외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외교. 요즘 우리나라 외교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외교를 하려고 해도 대사관에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가 없어요. 주한 일본 대사도 없고 주한 미국 대사도 없고 주요국 대사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주요국 대사들이 공석이 된 빌공짜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한 일본 대사 자리 비어 있고 주한 미국 대사 자리도 비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몇 달째 지금. 네, 주한 일본 대사부터 한번 볼까요? 예. 이 작년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항의의 뜻으로 지난 1월 9일 나가민의 야스마사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예. 이후 78일, 2달이 훨씬 넘도록 대사가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우리의 혈맹이란 미국은 또 어떤가요?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지금 석 달째 텅텅 비어 있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이 마크 리포트 대사가 귀국을 했거든요. 예. 지금 67일째 공백 상태입니다. 여기는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닌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느냐? 우리의 주변국 외교도 올스톱 상태입니다. 김장수 주중대사는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정부 관계자를 몇 달째 면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규 주일대사는 또 어떻습니까? 일본 매체들과 인터뷰했는데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 부산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컸어요. 민주당이 이 대사는 일본으로 귀화라도 했단 말이냐? 이렇게 강력히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가 심란합니다. 주한 일본 대사는 복귀 안 하고 주한 미 대사 자리는 석 달째 방치되고 있고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뭘 봐야 됩니까? 첫 번째 행간은 대한민국 외교가 식물 상태가 되었다입니다. 그러게요. 이 대사가 없는 외교 관계, 외교관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대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리죠. 그 나라 국민들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요. 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째 이 자리를 비워둔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한 외교 상태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건 심하게 말하면 우리를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나라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주변국 대사도 임명하지 말았어야겠죠. 아까 우리를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임명하지 못했다면 네. 일본, 중국도 임명이 안 됐어야 되는데 거긴 어때요? 주중대사, 주일대사 모두 임명했어요. 했어요? 우리만 쏙 빼놨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설명도 안 해요?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고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고려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 입고 있습니까? 이런 거 관심이 왜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대사를 불러들인 아베 총리. 지금 영부인 스캔들로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또 이유라고 설명도 해요. 하지만 북한 ICBM 발사 위협, 핵실험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것도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물론이죠. 일본이 이런 움직임 있을 때마다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참 식물 상태가 된 대한민국 외교.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입니다. 코리아 패싱이 뭐예요? 이 시쳇말로 말하면요. 한국 제끼고 논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패싱한다? 예. 제낀다? 예.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예. 쟨 빼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한다. 코리아 패스 이런 뜻인데요. 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단어가 굉장히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주변국 외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외교부 국실장들에게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안 나도록 선제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를 보십시오. 풍랑 맞은 돛담배처럼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그러게요. 당장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방한 때 보세요. 예. 저녁도 같이 안 먹었어요. 외교부 장관하고. 그러니까요. 만찬 불발을 놓고 얼마나 뒷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 만찬에 안 나느냐 얘기가 달라요. 네, 다른데 달라요. 어쨌든 안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만찬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찬 초대받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해서 또 논란이 커졌는데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였잖아요. 거긴 일본은 동맹국인데 너네는 파트너야. 이게 한국의 급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외교가의 수모인데요. 우리만 맨날 맹방이라고 외치고 시위 때마다 성도기 들고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네. 아베에게 태클당하고 시진핑에게 보복당하고 트럼프에게 소홀히 취급당하는 한국의 외교 상황. 이게 바로 코리아 패싱, 코리아 왕따라는 코리아 겁니다. 왕따. 네, 그게 더 확 와닿는 단어네요.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외교만큼 중요한 안보가 없다입니다. 안보, 외교가 진짜 안보다? 네, 맞습니다. 이 스위스가 무슨 무기만이 사들여서 국방합니까? 외교로 나토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국방, 오직 사드, 오직 북한 견제에만 매달려 있거든요. 네. 외교라는 거는 신뢰예요. 신뢰를 먼저 쌓아야 그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가 백화점 가서 양복 수선할 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주한 대사, 주한 미국 대사, 주한 주중 대사 역할 비어있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양복 수선할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씨.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김진태 의원 발언에 상당히 격앙되신 것 같습니다.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내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이게 이제 어제 김진태 의원이 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2257님. 아니, 박 전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왕을 생각하십니까? 어이없다. 또 이성진 님도 지금이 왕조 시대입니까? 김 의원한테 묻고 싶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는데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김진태 의원 발언에 이 정도로 격앙하실 줄은 몰랐는데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김진태 의원이 검사 출신 법조인 아닙니까? 법조인입니다. 근데 법조인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직도 왕조 운운하는 게 아무리 비유지만은 도가 좀 지나치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레이저 한 방으로 철권을 휘두르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나약한 여인네로 둔갑을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은 피의자고요. 국민의 종복인 대통령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다. 아까 어떤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자꾸 왜 여인 얘기가 나오냐 여기에. 네, 그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여인이라서 처벌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피의자니까 잘못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잠깐 정리를 했고 오늘 Y뉴스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속영장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일단 뭐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그 얘기를 먼저 일단 검찰이 늦지 않게 사실은 결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밝혔죠. 첫째. 예. 뭐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형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검찰이 막강하다, 권력 남용적 형태라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영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를 썼어요. 막강한 이런 의미. 예. 두 번째는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브리핑 같은 건 없었어요? 검찰이 매우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취재 기자들에게 영장 청구 이유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자 메시지로 온 겁니까? 예. 처음에 11시쯤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 발표가 아니라 11시 26분쯤에 영장을 이제 청구했다. 라면서 동시에 문자 메시지로 공개를 한 겁니다. 다른 사건 때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정도는 공개를 했는데 검찰은 대표적인 혐의만 공개를 한 거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이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 혐의 전체를 물으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영장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피의 사실이 아니고 또 공개되면은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뭐라도 좀 책이라도 잡히지 않으려는 노력처럼 보이네요. 이게 미묘한 문제라는 게 이른바 강성 친박
단체들의 반발 그렇죠. 이런 걸 고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발부가 될 것인가 그 다음 관심사는 거긴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 다시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단이 많이 틀렸어요. 예. 그렇지만 특검 수사 이후에는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은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이유. 이걸 보면은 법원도 이 점을 고려하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자연인에 대해서 평가하듯이 평가를 한다면 법원도 발부하지 않을 방법이 없단 말씀이에요. 법 쪽에 여러 의견을 물어봐도 이미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영장에 명시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 합니다. 다른 변수는 정치적인 고려, 뭐 선처, 예우 이런 걸 텐데. 다만 한 가지 뭐 이미 이제 이 자기 삼성동 자택에 거의 연금되다시피 있으니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것이냐고 할 텐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어쨌건 30일 오전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이 되면은 31일 새벽쯤에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결심한 참 장고 끝에 결심한 김수남 총장이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놓고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를 했죠. 그렇지만 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수원지검장으로 밀리면서 검찰을 떠나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통진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기사 회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직후에 고등검사장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고 대검 차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했죠. 자신을 신임하고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구속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렇죠.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총장이 거취를 표명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설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간에 떠도는 설이 아니고요. 매우 구체적인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요. 김수남 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전직 검찰총장 검찰 원로들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전직 총장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요. 전직한 검찰총장이 전직 대통령 구속은 초유의 일인데 이런 경우는 총장이 당연히 결정한 뒤에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다. 대통령을 상대했는데 그냥 총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임기란 게 무엇이냐. 자리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외풍을 막으라고 있는 거다. 이런저런 구실을 달면은 핑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다른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결국은 총장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은 큰 사건을 하고 나면은 전직 검찰총장들은 다 사표를 냈다. 왜요? 왜 큰 사건 하고 나면 다 사표를 내야 돼요? 왜 관행입니까? 예를 들자면요.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기수 전 총장이 아들 현철 씨를 구속한 뒤에 의원 면직이 됐고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명재 전 총장이 이른바 홍삼 트리오 대통령의 세 아들을 처리한 뒤에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하자 물러났죠. 이게 큰 사건들 자신을 임명한 사람들인데 발탁한 사람이잖아요.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직 검찰총장들도 그게 정서고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의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잡아 넣어야 하는 뭔가 영장을 쳐야 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법과 논리로는 이해가 정서입니까? 법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고 안 되는 문제지만은 검찰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물어보면은 그건 검찰총장의 팔자고 운명이다. 그런 결단을 하는 고심도 해야 되지만 결단한 뒤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표명하는 게 그게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검찰 내부 의견은 어떤가요? 검찰 내부의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 그래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그리고
검찰 조직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총장 개인이 결단할 문제 이렇게 나뉩니다. 한 고검장급 간부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외통수다. 임명을 했건 아니건 대통령을 한 사람을 직무 중의 일로 형사처벌하는데 행정부의 일원이었던 검찰총장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이제 그게 국민들 정서랑 얼마나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취자 5674님이 지금 들으시고 이거 약간 조폭 문화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검사 통일 지원칙이 조폭 문화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정서로 일반인들이 느껴지진 않지만 이게 법조계의 독특한 문화인 것만은 사실이란 거죠. 전직 한 고검장도 총장이 가만히 있는 건 도리에 안 맞다. 검사는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서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도 있고 법적 책임은 알겠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자신의 순으로 구속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면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만두는 게 맞다. 검찰총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도 되는 거군요. 하지만 현직 검사장급 간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왜 사퇴하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논리라면은 앞으로는 법과 원칙보다는 의리가 중요하지 않냐. 의리. 아까 조폭 문화 누가 얘기하셨잖아요. 검찰총장이 의리. 특수부장으로 발탁해서는 그 사람 사법 처리 못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한 일선 현직 검사장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총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가 없다가 다만 총장이 임명되는 과정은 본인만 한다. 대통령과 총장과의 관계를 본다. 그런 만큼 사퇴 여부는 총장 개인이 판단할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정말 거취 표명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세요. 다만 이를 수리하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고요. 결단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몫인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의 핵심에 서 있잖아요. 전화 통화를 자주 했다는 거. 그렇긴 해요. 검찰총장으로 계속 버틴다면은 수사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본인이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옳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펴낸 자서전 때문인데요.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12.12 쿠데타 이런 것들 우리도 피해자다. 전두환도 피해자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밝힌 겁니다. 아마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 내란죄로 무기징역까지 받았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단 말인가? 근데요. 현행법상 된답니다. 안 되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저희 뉴스쇼에서 2013년에 한 차례 다루기도 했던 문제인데 그 이후로 도대체 달라진 게 없는 건지 어떤 진행 상황인지를 오늘 AS 뉴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아니 현행법상 감사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다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요? 된다는 게 아니고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될 수도 있다. 표현이야. 될 수도 있다. 아주 이 법의 허점이고 법이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현행법상에 이 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국민유공자법이 있고 국민묘지법도 있고 국가장법이 있는데 관계되는 법이 거기에 이 국가 반란죄 범한 사람들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맞아요. 유공자법에 그러니까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할 수 없지요. 그건 이제 국가 우리 유공자 호구 영명죄는 모두 이래죠. 그런데 여기에 사면복권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이 법이 미비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사면복권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죄, 살인죄 이런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 분명히 못 가게 돼 있지만 사면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됐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걸 들어가면서 우린 사면이 됐으니 죄 지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군요. 그렇죠. 사면복권 됐기 때문에 국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가고 싶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장난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보훈처 산하에 이 인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있죠. 인장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과거에 전례가 한 번 있습니다. 예. 안현태라고 비서실장을 했었는가 그렇죠. 예. 안현태라는 분이 추징금 그 비자금 만드는 것 때문에 이 실형을 받았는데 예. 지금 국민이 안장되어 있어요. 예,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란이 빚어져 가지고서 그때에 이제 이 그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19대 때 제출했었죠.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현태 씨가 안장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이러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중죄 저지른 사람들도 다 안장되겠네. 그러니까 이걸 막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2012년에 한 번, 2013년에 한 번, 두 번이나 입법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의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아닌 이 개인 입법안인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그 대통령 때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그 집권 여당이 한나라당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반대를 하는 속에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의만 되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됐군요. 없었던 일이 된 거군요. 흐지부지 된 거죠. 그래요. 흐지부지 돼가지고서 지금까지 이제 온 꼴이 돼버렸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국민적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법안을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그럼 주도적으로 이 특별법을 추진할 생각이세요? 저는 어디 한밤에 어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또 전 국민이 경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자들도 그렇게 들어옵니다만, 모르셨던 분들이 많아요.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죠. 그런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이건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법안을 제출해야죠. 추진하겠다. 근데 한편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헛소리들 하고. 근데 한편에서는 어쨌든 두 전 대통령 사면복권이 된 건 분명하고 전직 대통령인 것도 분명하니 사실상 예우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정신 대한민국 국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대명 천지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또 살인마입니까? 살인자들 아닙니까? 살인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허용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순자 씨는 회고록에서요. 우리 보고 살인자라 그러는데 발포 명령 내린 적이 정말 없다. 억울하다.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역사의 진실을 손가리고 이 숨기려고 하는 작태인데 저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어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생방송인데 노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역사가 다 박혀졌지 않습니까? 또 사법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이 대한민국 이런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 주장이. 강창일 의원 개인 생각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순자 씨 자서전 제목이 당신은 외롭지 않다. 당신은 외롭지 않다란 자서전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군부가 최규하 전 대통령 내쫓은 것을 두고 오히려 최규하 전 대통령이 전두환 당시 사령관한테 내 후임이 돼달라 권유를 한 거다. 이 부분. 우리가 상생할 기억을 했는데 그렇게 쇼를 했지요. 그때에 그런 식으로 각본을 꾸며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박혀진 이제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오도해서 역사 진실을 이제 숨기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자 씨 자서전이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도 또 나온답니다. 다음 달 초에 또 나온다고 그러죠? 예, 한 2천여 쪽에 달할 거라 그러는데 네. 이순자, 전두환 이런 인물들이 이 시점에 회고록을 줄줄이 펴내는 거 이게 또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세요? 그 부분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왜 지금 나라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이 대통령까지 지냈던 분 아닙니까? 뭐 예. 수계든 뭐든 다 문제고 어떤 대통령 지냈던 분이 그런 식으로들 나라 어려운데 이렇게 한 게 정말 깝깝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걸 해서 지금 이 국가를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예,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또 내더라도 지금 내느냐. 그죠. 양심이 있으면 좀 차분해진 다음에라도 내지 그 말씀이세요? 예.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이런 식으로 나라 어렵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 잘 좀 말씀들 해서 나갔었어야죠. 알겠습니다. 뭐 회고록 내는 건 자유긴 합니다만 어쨌든 회고록이 나오고 나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국민적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시점이냐 지금 그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강창일 의원님 국민묘지 안장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곧 하신다 그랬어요. 예. 내용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왕 카스테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만에서 건너온 카스테라인데요. 큰 인기를 모으면서 프랜차이즈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3월 12일 한 종합편성 채널에서 이 대왕 카스테라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이 방송은 대왕 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와 계란 양보다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 심지어 어떤 가게에선 700ml짜리 식용유를 들이붓기도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대왕 카스테라 가게들은 큰 타격을 받고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양심적으로 운영하던 업체들까지 덩달아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할 말이 정말 많다는 대왕 카스테라 가게 사장님을 직접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사장님 나와 계세요. 네. 지금도 대왕 카스테라 가게에 계신 거예요?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폐업을 하셨어요? 네. 폐업을 하고 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니 어느 정도길래 아예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저희가 그 다음날 바로 매출이 90% 정도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나가기 전까지는 아주 잘 되던 가게였나요? 네,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나 잘 되던 가게입니까? 7,000원씩 잡고 예. 일일 매출이 한 170, 180 정도니까 된다고 볼 수 있죠. 한 250개 이 정도는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럼 250개를 하루에 팔던 가게에서 네. 200 그 다음 날 12만 원 팔았어요. 야. 방송국에. 그 다음 날도 약 한 11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나? 예.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니 대왕 카스테라는 보니까 뭐 A 대왕 카스테라, B 대왕 카스테라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사장님 가게도 그런 프랜차이즈였습니까? 프랜차이즈는 아니고요. 예. 카스테라를 목포 후배한테 배워가지고 강주를 와서 제가 그냥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분노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매장들이 밀가루와 달걀만 들어가며 화학 첨가제는 우린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식용유를 들이붓더라. 700ml나 들어가더라.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걸 듣고서 시청자들이 실망한 거거든요. 네네. 이거 사실 아닙니까? 700ml를 사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 회사는 한 군데입니다. 예. 한 군데고 그 외에 우리나라의 대왕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업체가 20군데가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는 이제 한 개 들이팔 때 한 500g 정도 되잖아요. 손바닥 한 4개 합쳐놓은 거 정도 크기. 그러면 고기 안에 700ml가 들어가는 업체가 있긴 있는 거예요? 아니 없지요. 20개 만드는데 700ml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를 만드는데 식용유를 700ml 넣으면 식용유 700ml에 얼마인지 아세요? 빵값보다 더 비싼데 그걸 700ml 넣어서 빵을 어떻게 팝니까? 7,000원을 받고. 그러니까
500g짜리 카스테라 20개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식용유 700ml다. 그럼요. 근데 마치 방송에는 한 개 만드는데 700ml를 들이붓는 것처럼 지금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신다. 그럼 700ml를 넣으면은 빵 한 개당은 얼마나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35ml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그 식용유 큰 숟갈로 한 숟갈 정도가 우리가 그 대왕 카스테라 한 개 살 때 들어가는 양이다. 그렇죠. 700ml를 넣는 업체에다 쳤을 때도. 네. 20개를 만드는데 700ml가 들어갔다고 했으면 소비자들이 700ml면 한 개당 35ml? 35ml면 얼마 되지 않아요. 게다가 그런 업체도 프랜차이즈 업체 한 개밖에 없는데 마치 전체인 양 호도가 됐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조금 소비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제가 방송을 봐도 그냥 이 식용유를 넣은 것 자체가 그냥 잘못된 거 위주로만 방송이 나왔잖아요. 식용유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업주도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빵을 만드는 데는 무조건 유지가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제과점도 마찬가지고. 아하. 자,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방송이 되고 난 후. 네. 아까 바로 다음 날 매출이 90%로 떨어졌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묘사를 그럼 하루를 묘사해 주신다면. 항상 저희는 시간대별로 따뜻한 빵이 나오니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가는데 손님이 안 오세요. 안 와요. 안 오고 심지어는 사갔던 손님들도 다시 가지고 와서 환불을 해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하고. 네,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자주 사러 오신 그 손님들도 저희를 피해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죄인직을 받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버텨보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빨리 가게를 정리하셨어요? 제가 이 카스테라 집을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막창집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막창집이 잘 되고 있는데 그때도 이 방송에서 곱창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못 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 나한테 누가 와서 사 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도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때 방송은 소 곱창을 방송을 다뤘는데 저는 돼지 막창 쪽 그 음식을 판매를 했거든요. 전혀 다른 건데. 전혀 다른데도 소비자들은 똑같이 봐버리니까. 거기서도 피해가 막심하셨군요. 그랬죠.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를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기다려봤자 제가 손해고 바뀌질 않는데 저만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 연지 한 달밖에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피해를 얼마나 보신 거예요? 금전 피해를? 약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가게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피해를 봤다고 봐야겠죠.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니까 약 한 5천만 원 정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럼 다른 가게 저희는 지금은 직원들도 해고를 안 했어요. 직원이 3명에서 4명인데 안고 가고 있거든요. 이달 말이면 또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다른 가게로 바꾸려면 또다시 인테리어 해야 되고 또다시 뭐 그렇죠. 설비 사야 되고. 인테리어도 다시 다 새로 했고 집기도 그 메뉴에 맞는 집기로 다시 해서 추가된 비용이 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의 대왕 카스테라 가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왕 카스테라 가게들도 다 그렇죠. 다 그래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의 저 후배도 장사가 아주 잘 된 가게입니다. 거기도. 그 가게도 그 다음날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이게 뭡니까? 무책임하게. 그 방송을 제작한 방송국이나 제작진 측에도 연락을 좀 해보셨어요? 왜 전체 문제처럼 이렇게 보도하느냐? 제가 그 다음날 그 방송국에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받아서 진행자를 연결을 해달라고 해도 연결을 해준다고 해도 통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는지 듣지도 못하셨군요. 네, 뭐 자초지정을 물어볼 수도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지. 참 이게 지금 이제 대왕 카스테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사례들이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은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 고발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은데요. 프로그램 자체, 고발 프로그램 자체는 필요하다. 네. 특정 업체를 고발을 했으면 네. 다른 업체까지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방송을 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다른 업체들도 여기하고 똑같은가를 확인하고 예.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이번 문제도 대왕 카스테라가 문제라 하니까 진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업체들도 똑같이 그냥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을 접어야 될 때 그때 심정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가게를 열었을 때 다른 업주들도 마찬가지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왕 카스테라 점주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고 그렇죠. 엄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생계수단이 이 가게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이 방송 하나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억울한 부분을 호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 가게가 생명줄인데 한 가족의 밥줄인데 이게 너무나 성급하고 얕은 보도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줄이 끊어지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아야겠다라는 호소 꼭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제작진 쪽의 입장은 어떤 건지도 저희가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대왕 카스테라 고발 프로그램이 한 종편에서 나간 후에 아예 폐업을 해버린 업주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최근에요, 모창 가수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서 모창 가수들의 희로애락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원조 모창 가수 두 분을 모십니다. 만나보죠. 예, 먼저 가수 조용필이 아니고 주용필 씨입니다. 주용필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용필입니다. 방시리 씨도 나와 계세요. 방시리 씨. 네, 안녕하세요. 방시리예요. 아니, 저희 방시리 씨. 네. 방시리가 아니고 쉬리예요. 쉬리. 쉬리. 이거 이름은 누가 붙여주셨어요? 방시리 씨하고 같이 네. 그 방송하게 된 그 프로가 있었어요. 예. 방시리라고 이름을 갖고 갔는데 그 시리보다는 쉬리가 하게 되면 대박 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예. 정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네. 방쉬리 씨와 네. 주용필 씨 두 분 모창 가수 모셨는데 뭐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 소절을 좀 듣고 시작을 하죠. 주용필 씨. 네네. 한 소절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무반주로. 한번 해보죠. 해보시. 네네. 고맙습니다. 자. 이북강 삼경이면 밤마다 잔소리고 어버이 한숨 쉬는 새벽달일세. 야. 아이고, 시작하기 전에 그냥 막 치고 나가신 주용필 씨. 좋습니다. 방시리 씨. 네. 질 수 없죠? 그렇죠. 예. 무슨 곡 갑니다. 가시죠. 뭐야 당신이 뭐야 제발 내버려두지 마. 제가 두 분 아주 100% 똑같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분명한 거는 흥만은 100%예요. 원조 가수 흥 뺨칩니다 두 분 다. 근데 반주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반주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요. 방송 이러다 끝날 뻔했어요. 주용필 씨. 네네. 방시리 씨 잘하시죠? 아유, 그럼요. 이제는 프로가 다 되셔서. 예. 방시리 그 누님 못지않게. 예. 정말 잘하십니다. 그럼 방쉬리입니까? 방쉬리입니까? 주용필입니까? 무대에서는 그래도 가왕 형님 아니십니까? 모창계에도 예. 또 이렇게 그 서열이 있습니다. 방쉬리 잘하지만 그래도 주용필이다. 그렇죠. 방쉬리 씨. 네. 네. 한 말씀 하셔야죠. 그래도 방쉬리보단 주용필이다. 당연한 질문을 왜 하세요?
저도 방실이죠. 뭐 분위기를 떼우나 뭐를 봐서 뭐 다 방실이죠. 뭐를 봐도 방실. 네. 두 분이 보니까 입담도 좋으세요. 이게 노래만 잘해서 이 모창 가수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담도 좋으십니다. 넉넉한 두 분. 아니 근데 주용필 씨. 네네. 아니 공연 다니다 보면은 진짜 조용필로 진짜 방실이로 착각하는 방청객도 계세요? 네네. 진주에 이제 그 공연을 갔다 왔는데요. 예. 어르신들이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고 정말 오랜만에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늙지도 않고 예전하고 확 같냐고 실제 보니까 더 젊게 보인다고 그러시는데 아닌데 저 주용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굳이 그분이 그 기분 좋은 걸 깰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방실이 씨도 그런 분 만나세요 종종? 많이 만나죠. 많이 만나요. 이 어르신들이 사회자가 방실이를 소개할 때,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이 행사장에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어떤 할머니들은 나한테 와서 머리를 쓰다듬고 울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앞으로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아닙니다 소리를 못하죠 그거는. 진짜 원조 가수 방실이 씨가 입원을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렇죠. 요양원에서. 네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방금 퇴원해서 왔습니다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던진 건데 진짜인 줄 알고 막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그럼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죄스럽죠 저는. 자,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 기쁨을 드리는 게 또 이 모창 가수들의 그렇죠. 보람이기도 하겠어요. 어렵고 이제 아프고 또 소외된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드리고 또 뭐 웃음을 드리고 이제 그런 게 저희 주된 목표입니다, 사실은. 두 분이 가는 행사라는 것이 사실은 뭐 티켓값 비싸게 받는 이런 공연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주민들, 시민들, 소시민들 만나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나 주용필 씨. 네. 주용필 씨 원래 이름은 뭐 실제 본명은 뭡니까? 저요? 네. 원래 이름은 이일로라는 그 본명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이일로 씨. 그러니까 주용필로 사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이제 올해로 꼭 30년 됐습니다. 30년. 네. 남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가끔은 진짜 내가 누구지? 내 진짜 삶은 뭐지? 뭐 이런 생각 같은 건 안 드세요? 글쎄요. 우리는 가짜, 짝퉁이라는 말을 가끔 이렇게 듣게 돼요. 실제 그 조용필 형님께서 이제 그 후미진 곳이라든가 작고 초라하고 또 먼 오지 같은데 못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또 가서. 그렇죠. 또 그분의 불러드리지 못하는 노래를 그분들에게 또 노래를 또 불러드리고. 그게 참으로 가치 있는 직업인데 이제 짝퉁, 가짜, 이제 이런 그 언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참 회출 이렇게 들이댔을 때 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정말 조용필 형님은 온 국민이 다 사랑하고 또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을 내가 따라한 것이 죄인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들죠. 그때가 이제 애환을 많이 느끼세요. 느낍니다. 방실이 씨도 좀 뒤에 가서 펑펑 운 적 있으세요? 그럼요. 열심히 행사하면서 또 분위기도 완전하게 띄우고 분위기 완전히 띄우고 밑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그것도 이제 술 취하신 분이 진짜도 아닌 가짜 주제에 어디서 분위기를 잘 띄우고 그러느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짜 주제에 분위기 잘 띄운다. 이게 완전 억지를 쓰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소리하고 뭘 집 던지고 이럴 때는 정말로 내가 왜 임태정 가수를 했나 하는 그런 후회감도 많았어요. 많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좋아진 편이죠.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아까처럼 아이고 고맙다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한 분의 어떤 응원자라든가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적으로. 잊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손이 참 악수를 청하실 때 악수하시면 손이 다 이제 거칠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날 수 없는 조용필 그분보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노래도 같이 이렇게 불러주는 이런 우리 주용필도 정말 우리가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 반전 드라마를 좋아하듯이 우리 주용필 씨가 꼭 성공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런 그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반전 드라마 보듯이 이 이상의 찬사가 어딨어요? 그게 이제 참 가슴에 이게 각인이 돼서 이제 잊혀지지가 않고 잘했다. 모창 가수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정말 응원해 준다는 것은 어떤 상보다 어떤 정말 명예보다 값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 눈물이 찔끔 나려고 그래요. 저는 말이죠. 진짜 그 유명한 스타 조용필 씨, 방실이 씨 인터뷰한 것보다 오늘 두 분 인터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두 분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꿈? 방실이 씨? 네,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남의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예. 살아왔는데 저도 한번 음반을 하나 내가지고 내 이름으로 해갖고 한번 마지막 인생을 한번 살고 싶은 거죠. 멋진 도전입니다. 주용필 씨의 꿈은? 용필이 형님 3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제가 뵌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정말 진짜 꿈이 있다면 큰 무대에서 같이 공연을 한번 하는 거,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조용필, 주용필, 방실이, 방쉬리가 함께하는 무대. 기대하면서 두 분 원조 가수가 못 가는 그 전국 구석구석 후미진 곳까지 가서 네. 우리 시민들, 소시민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창 가수 주용필 씨 그리고 방쉬리 씨였습니다. 검증된 후보,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고 당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정을 담당해야 될 준비된 후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본부장이 생각하시는 전략적 선택이라 하면 바로 그런 의미다. 네. 예,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표를 준 것이다. 근데 국민의당의 호남 경선하고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국민의당 호남 경선 대박이 났습니다. 현장 참여자 수가 9만 명 넘었고 특히 거기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64.4%로 압승. 국민의당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건 곧 문재인에 대한 비토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재인 전 대표도 60.2를 얻었으니 이거는 어떻게 호남이 두 사람 다 밀어준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14만 2,343표인데. 예. 안철수 후보가 얻으신 게 5만 9,731표. 그것도 제주도를 포함한 표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제주도가 포함이 안 됐고요. 예. 그래서 2배가 넘게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국민의당에도 일정 정도 이렇게 격려를 해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격려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것은 그래도 국민의당은 민주개혁 세력으로 함께 가야 될 세력이기 때문에 그 적폐 세력, 그 헌법 농단 세력과 함께했던 세력은 아니었잖아요. 국민의당이.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힘을 합해서 다시 이 사회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힘을 내라라고 저는 격려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은 아니라고 보세요. 안철수 대 문재인,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를 호남인들이 만들어주면서 둘이 경쟁해봐라. 이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냥 격려해주는 차원 정도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경쟁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지지의 질과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확실히 정권 교체를 하도록 힘을 모아주신 것이고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격려를 통해 협력해서 다른 이 역전의 가능성이나 반전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라. 이렇게 저는 일종의 보조 타이어로 지지해 준 게 아닌가. 교체 길을 가는데. 이거 어제 박지원 대표 나오셨거든요.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보조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정도로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호남인들이 살짝 밀어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박지원 대표는 뭐라고 하셨냐면 결국 본선에서는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비문연대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일부러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철수 쪽으로 표가 몰릴 것이고 또 문재인 후보가 또 이제 일정 부분을 하면서 1대1 구도로 가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셨어요.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제2의 3당 야합이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3당 야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서 1대1 구도를 하겠다고 하면은 일종의 그것은 옛날에 3당 야합의 그런 아픔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3당이 합의를 해서 후보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당 후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지할 수 있다? 저는 그거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일종의 야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대1 구도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근데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비문연대는 박지원 대표도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아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밀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 세력들이 일부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에서 꼭 후보가 나오신 이상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분들의 지지를 얻어서 되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토대 자체가 이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개혁으로 끌고 나가는데 동력이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4월 3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되셨을 때 이제는 개인 문재인이 아니라 제1야당의 나중에 만찬 초대받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해서 또 논란이 커졌는데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였잖아요. 거긴 일본은 동맹국인데 너네는 파트너야. 이게 한국의 급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외교가의 수모인데요. 우리만 맨날 맹방이라고 외치고 시위 때마다 성조기 들고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아베에게 태클당하고 시진핑에게 보복당하고 트럼프에게 소홀히 취급당하는 한국의 외교 상황. 이게 바로 코리아 패싱, 코리아 왕따라는 코리아 겁니다. 왕따. 그게 더 확 와닿는 단어네요.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외교만큼 중요한 안보가 없다입니다. 안보, 외교가 진짜 안보다? 네, 맞습니다. 이 스위스가 무슨 무기만이 사들여서 국방합니까? 외교로 나토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국방, 오직 사드, 오직 북한 견제에만 매달려 있거든요. 외교라는 거는 신뢰예요. 신뢰를 먼저 쌓아야 그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가 백화점 가서 양복 수선할 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주한미 대사, 주한 미국 대사, 주한 주중 대사 역할 비어있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양복 수선할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좋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씨.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김진태 의원 발언에 상당히 격앙되신 것 같습니다.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내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이게 이제 어제 김진태 의원이 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2257님. 아니, 박 전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왕을 생각하십니까? 어이없다. 이성진 님도 지금이 왕조 시대입니까? 김 의원한테 묻고 싶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는데.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김진태 의원 발언에 이 정도로 격앙하실 줄은 몰랐는데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김진태 의원이 검사 출신 법조인 아닙니까?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직도 왕조 운운하는 게 아무리 비유지만은 도가 좀 지나치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레이저 한 방으로 철권을 휘두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나약한 여인네로 둔갑을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은 피의자고요. 국민의 종복인 대통령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다. 아까 어떤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자꾸 왜 여인 얘기가 나오냐 여기에. 그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여인이라서 처벌하는 게 처벌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피의자니까 잘못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잠깐 정리를 했고 오늘 Y뉴스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속영장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일단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 얘기를 먼저 일단 검찰이 늦지 않게 사실은 결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밝혔죠. 첫째. 예. 뭐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형태를 보이고 예.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예. 검찰이 막강하다, 권력 남용적 형태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영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를 썼어요. 막강한 이런. 예. 두 번째는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브리핑 같은 건 없었어요? 검찰이 매우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취재기자들에게 영장 청구 이유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자 메시지로 온 겁니까? 예. 처음에는 11시쯤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 발표가 아니라 11시 26분쯤에 영장을 이제 청구했다 라면서 동시에 문자 메시지로 공개를 한 겁니다. 다른 사건 때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정도는 공개를 했는데 검찰은 대표적인 혐의만 공개를 한 거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이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 혐의 전체를 물으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영장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피의 사실이 아니고 또 공개되면은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공식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서운한 점,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로 다 통합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로 보십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 거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당선됐을 때 37.9%로 광주에서 1등 하셨거든요. 2002년 3월에. 그렇죠. 그러나 거의 90%의 본선 지지를 받았고 문재인 후보께서도 지난번에 50%를 못 넘었어요. 지난번 2012년 맞습니다. 대선 경선 때. 그러나 거의 92%의 본선 지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데 이번에 60.2%를 얻었으니 저는 그런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선 투표까지 안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4월 3일 날 후보를 결정을 해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최성 후보님, 이 세 분 후보님을 지지했던 세력을 하나로 쌓아안고 단일 대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17일부터 본선이 들어가는데 당장 유인물 유세차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4월 8일로 늦어지면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본선 경쟁을 위해서 4월 3일 날 확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청에서 만회하고 영남에서 버텨서 수도권에서 역전 기회 만들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시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수도권이 뭐 핵심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역전 가능하다는 말씀 하시던데.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뛰시는 것이 후보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열정과 의지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 후보 진영은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이 국민의 대의를 담아낼 후보이고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이미 여유가 생기셨네요. 문캠프는. 글쎄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됐다고 보세요? 경선은 됐다고 보세요? 솔직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자세로. 하지만 지난번 인터뷰할 때보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송영길 본부장님 비롯해서 대리인 인터뷰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느낌하고는 지금 다른 상당히 여유가 생긴 모습. 그러면서 품고 가겠다. 이런 모습이 좀 달라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쭐게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들어오는데 문재인 전 대표 어제 60.2% 그 득표율 그 성적표 얻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인터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를 표시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 어제 연설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호남의 좌절과 분노 2012년도에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호남의 패배가 아니다. 다시는 호남의 좌절을 드리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게 그 심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문자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요. 2962님은 근데 미국의 직전 대선 보세요. 힐러리 대세론이 계속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세를 이루는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라는 이제 문 캠프한테 어떤 조언을 보내주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안우경님은 그 문 후보님 주변에 자꾸 잡음이 들리는데 주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뭐 영입하는 인사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 단단히 해야 된다. 지금 딱히 문재인 후보가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어떤 대안으로서 찍는 것이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많이 해주시네요. 송영길 저 본부장한테. 그런가 하면 김진태 의원의 그 사약 발언. 정확히 뭐였냐면요.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궁에서 쫓겨나 울고 궁궐에서 쫓겨나서 사저에서 눈물로 지내는 여인에게 구속영장이란 건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0118님. 김진태 의원한테 한마디 할게요.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의 눈물만 불쌍한 포인트는 뭔가요? 대세는 문재인입니다. 어제 민주당 호남 경선 정말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무려 60.2%가 문재인을 지지했습니다. 압승이죠. 예. 안희정 후보는 20%, 이재명 후보는 19.4%를 각각 득표를 했는데요. 문 후보 압승, 호남에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본선 티켓은 사실상 예약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2위 안희정 후보는 대연정 논란 등으로 결국 집토끼를 잡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이고요. 안 후보는 앞으로 충청에서 만회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서 판세를 흔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50%를 넘기느냐 마냐 이런 얘기했었는데 결국 60%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뭐 문캠프가 상당히 흥분한 상태일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송영길 저 문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직접 만나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바른정당 어후유인가. 어후유가 뭐예요? 네, 어차피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경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정책평가단에서 유승민 후보가 남경필 후보에게 4연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오늘 후보자 지명대회를 거쳐서 후보가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이대로 유승민 후보가 확정될 것이냐 아니면 당원 투표를 거쳐서 남경필 후보가 역전을 노릴 것이냐. 어후유냐 어후남이냐. 이 당원 선거인단 투표 오늘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 관심을 가져보고요. 다음 포인트는 뭐죠? 우는 여인에게 사약.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 친박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친박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어제 영장 청구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검찰은 영장에 삼성 430억 원의 뇌물죄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특검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죠.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과 지위를 이용했다라면서 막강한이라는 감정적 형용사를 동원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권력 사유에 대한 강력한 처단 의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는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30일 금요일 새벽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 새벽에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날짜가 겹친다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뉴스는 8시에 Y뉴스에서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포인트 갑니다. 네. 고리원전 수동 중단입니다. 고리원전이요? 네. 1986년에 첫 상업운전을 시작했죠. 고리원전 사호기 가동이 또 수동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중단된 것이죠. 고리원전 사호기는 원자로 건물 내부 바닥에 수집조가 있는데 그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에 출력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5시쯤 수동으로 정지를 시켰는데요. 한 2시간 반 전쯤에 중단이 된 거예요? 네네. 30년이 넘는 원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동 중단 소식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은
가슴이 철렁철렁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예, 네. 포인트 뉴스 구영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순회 경선의 열기가 후끈한 곳 더불어민주당 어제 첫 경선지이자 가장 중요한 경선지 호남의 결과가 나왔죠. 문재인 후보가 60.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세론을 입증한 셈인데요. 문재인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모두가 전율할 정도의 감동을 받은 광주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율할 정도의 감동. 그 말씀은 60.2%까지는 예상 못하셨던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 엄중하게 저희들한테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완성시키라고 저희한테 책임과 소명을 부여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겁게 그 책임감을 느끼는 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호남에 여전히 반문정서라는 게 존재한다. 문재인 카드로는 불안하다라는 심리도 있고 게다가 막판에 부산 대통령 전두환 표창 논란 이런 게 불거지면서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0%도 힘든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호남이 가장 개혁적이고 또 민주적 의식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여서 부산 대통령 표창 논란의 그 본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의 열망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호에 자식 잃고 단장이 끊어져서 3년 동안 눈물로 지새운 그 엄마들의 눈물은 안 보입니까? 이런 문자 들어옵니다. 시사평론가보다 낫네요. 네, 맞습니다. 0182.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자 열어놓고 우리 행간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좀 외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외교. 요즘 우리나라 외교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외교를 하려고 해도 대사관에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가 없어요. 주한 일본 대사도 없고 주한 미국 대사도 없고 주요국 대사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요국 대사들이 공석이 된 빌공짜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한 일본 대사 자리 비어 있고 주한 미국 대사 자리도 비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몇 달째 지금. 네, 주한 일본 대사부터 한번 볼까요? 이 작년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항의의 뜻으로 지난 1월 9일 나가민의 야스마사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후 78일, 2달이 훨씬 넘도록 대사가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우리의 혈맹이란 미국은 또 어떤가요?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지금 석 달째 텅텅 비어 있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이 마크 리포트 대사가 귀국을 했거든요. 지금 67일째 공백 상태입니다. 여기는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닌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느냐? 우리의 주변국 외교도 올스톱 상태입니다. 김장수 주중대사는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정부 관계자를 몇 달째 면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규 주일대사는 또 어떻습니까? 일본 매체들과 인터뷰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 부산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컸어요. 민주당이 이 대사는 일본으로 귀화라도 했단 말이냐? 이렇게 강력히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가 심란합니다. 주한 일본 대사는 복귀 안 하고 주한 미 대사 자리는 석 달째 방치되고 있고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뭘 봐야 됩니까? 첫 번째 행간은 대한민국 외교가 식물 상태가 되었다입니다. 그러게요. 이 대사가 없는 외교관계, 외교관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대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리죠. 그 나라 국민들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째 이 자리를 비워둔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한 외교 상대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건 심하게 말하면 우리를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주변국 대사도 임명하지 말았어야겠죠. 아까 우리를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임명하지 못했다면 일본, 중국도 임명이 안 됐어야 되는데 거긴 어때요? 주중대사, 주일대사 모두 임명했어요. 했어요? 우리만 쏙 빼놨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설명도 안 해요? 야짜.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뭐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고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고려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 입고 있습니까? 이런 거 관심이 왜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대사를 불러들인 아베 총리 지금 영부인 스캔들로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이유라고 설명도 해요. 하지만 북한 ICBM 발사 위협, 뭐 핵실험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것도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물론이죠. 일본이 이런 움직임 있을 때마다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참 식물 상태가 된 대한민국 외교.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입니다. 코리아 패싱이 뭐예요? 이 시쳇말로 말하면요. 한국 제끼고 논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패싱한다? 제낀다?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쟨 빼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한다. 코리아 패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단어가 굉장히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주변국 외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외교부 국실장들에게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안 나도록 선제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를 보십시오. 풍랑맞은 돛담배처럼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그러게요. 당장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방한 때 보세요. 저녁도 같이 안 먹었어요. 외교부 장관하고. 그러니까요. 만찬 불발을 놓고 얼마나 뒷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 만찬에 안 나느냐 얘기가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안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만찬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